제7장 전환점의 기술 상실 속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법. 내면의 침묵 속에서 승리의 메아리를 듣는 고독의 전략을 배웠다. 이제 우리는 인생 전쟁터에서 가장 두려우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 즉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상실의 경험과 마주한다.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여정, 믿었던 무기의 상실, 예측할 수 없었던 장애물. 이 순간 우리는 전쟁터에서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장에서 우리는 블레즈 파스칼의 팡세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리고 27,000km에 걸쳐 캐나다에서 남미를 자전거로 횡단한 박정규의 여행기, 시베리아 벌판에서 자전거를 도난당한 박주하의 유라시아 횡단기, 5개월간 8,240km를 달린 정우창이 아메리카 대륙 횡단 기록을 통해 상실이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인생 전쟁의 궤적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변곡점임을 탐구한다. 상실의 변증법. 파스칼이 직면한 무한한 공간의 두려움. 블레즈 파스칼은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며 철학자였다. 그는 인간 이성의 한계와 신앙의 필요성을 탐구한 사상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의 생애는 끊임없는 상실과 질병, 그리고 불확실성의 연속이었다. 그는 3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극심한 두통과 소화불량,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수학적 진리와 과학적 원리가 자신의 육체적 고통과 실존적 두려움을 해결해주지 못함을 깨달았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기록한다. 나는 이 무한한 공간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이 한 문장은 인간이 상실감과 불확실성 앞에서 느끼는 근원적 두려움을 압축한다. 파스칼에게 무한한 우주는 단순한 과학적 경이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미미하고 일시적인지를 각성시키는 두려움의 공간이었다. 그가 평생 의지했던 수학적 확실성과 논리적 증명은 이 무한한 공간 앞에서 무력했다. 그러나 파스칼의 위대함은 이 두려움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는 자신의 한계와 무력함을 정면으로 직시했고 그 직면 속에서 새로운 차원의 통찰을 얻었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가장 미미한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다. 우주가 그를 짓밟으려 한다 해도 인간은 자신을 죽이는 우주보다 더 고귀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과 우주의 우월함을 알지만 우주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 통찰은 상실의 변증법을 함축한다. 우리는 우리를 압도하는 거대한 힘 앞에서 무력하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무력함을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다. 상실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가지만 우리가 그 상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까지는 앗아가지 못한다. 파스칼은 또한 이렇게 말한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이 비참함을 안다는 데 있다. 인간은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위대함이다. 이 역설적 문장은 인생 전쟁터에서 상실과 패배가 지니는 전략적 가치를 드러낸다. 우리는 실패했을 때 자신이 비참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그 비참함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비참함을 초월하는 위치에 서 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한계를 극복하는 첫걸음이다. 극한 상황에서의 선택. 프랭클이 목격한 인간 정신의 불멸성.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유대인 생존자였다. 그는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아내와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 대부분을 잃었고 자신도 극심한 영양실조와 가혹한 노동, 끊임없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남았다.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는 이 극한의 상실 경험을 철학적 심리학적으로 승화시킨 기록이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인간이 모든 것을 빼앗겨도 단 한 가지, 즉 마지막 인간의 자유만은 빼앗길 수 없음을 목격했다. 우리는 수용소 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발견했다. 사실상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빼앗겼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 즉 인간의 자유만은 남아있었다.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자유 말이다. 프랭클은 이 자유를 단순한 낙관주의나 긍정적 사고로 포장하지 않았다. 그는 수용소의 참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고
그 현실 속에서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증언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로고테라피, 즉 의미 중심 심리치료를 창시했다. 로고테라피의 핵심 명제는 다음과 같다.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쾌락 없는 행복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의 이유다. 행복은 추구하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추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산물이다. 프랭클은 의미를 발견하는 세 가지 경로를 제시한다. 첫째, 창조적 가치를 통해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기여하는가. 둘째, 경험적 가치를 통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들이는가. 셋째, 태도적 가치를 통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통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세 번째 경로는 상실의 순간에 결정적으로 작동한다.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자신을 바꾸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고통의 원인을 제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상실을 전환점으로 만드는 핵심 원리다. 27,000km의 증언. 박정규가 마주한 예측 불가능성의 연속. 2007년 22살이 청년 박정규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출발해 중미와 남미를 가로지르는 27,000km의 자전거 횡단을 시작했다. 그의 여행은 출발과 동시에 예측 불가능성의 연속이었다. 토론토 공항에 도착한 것은 6월 14일 자정 무렵. 그는 비행기를 놓쳤고 공중전화 앞 의자에 슬리핑 백만 덮고 첫밤을 지새웠다.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한다. 0시 4분 캐나다 토론토 공항 안 공중전화 앞 의자에 앉아서 토론토로 가는 비행기를 놓쳤다. 어제 12시가 다 되어서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15분 전에 입국 심사를 겨우 통과하고 짐 검사하다가 또 제지를 당했다. 떡과 기내식 빵 8개, 딸기잼, 버터 등이 발각된 것이다. 옆자리에 앉았던 한국 아주머니께서 아들 같은 청년이 밥을 굶을까 봐 일행의 빵을 모두 걷어준 걸 좋아하며 챙겨놓았던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다행히 다음부터 한 번만 더 그러면 $200를 내야 한다는 경고만 받고 최대한 빨리 달려서 갔는데 비행기표가 보이지 않았다. 분실한 것 같다. 이미 여행의 첫걸음부터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비행기를 놓치고 짐은 분실 위기를 겪고 선의로 받은 음식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나 박정규는 이 상황을 패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공항 의자에서 하룻밤을 지새며 다음 날을 준비했다. 그는 이후 쿠바 하바나에 도착해 자전거를 조립하는데 1시간 30분이 걸렸다. 조립을 마치자마자 막던 하늘은 온데간데 없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한다. 잠시 생각하다가 신고식이라고 생각하고 길을 물어서 하바나 대학을 찾아서 출발. 1시간 조금 넘게 길을 헤매며 겨우 하바나 대학교 앞 도착했다. 이 문장에는 상실과 좌절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응축되어 있다. 비행기 표를 분실했지만, 짐 검사에서 제지를 당했지만, 폭우가 쏟아졌지만, 그는 그것을 신고식이라고 규정한다.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장애물은 실현에서 인문의식으로 전환된다. 이것이 프랭클이 말한 태도적 가치의 구체적 실현이다. 박정규의 여행기에는 극적인 승리보다 예측 불가능한 순간들과 그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기록되어 있다. 중국 여대생의 짐을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그녀가 다음 비행기를 타게 만든 일화. 낯선 캐나다 아주머니가 컬럼비아에 있는 아들의 메일 주소를 건네주며 여행을 응원한 순간 자전거 운송료 $50를 요구받았지만 아주 슬프고 할인을 원한다는 말로 결국 무료로 처리한 에피소드. 이 모든 기록은 상실과 장애물이 단순한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여행의 궤적 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이었음을 증언한다. 그는 비행기를 놓쳤기에 토론토 공항 의자에서 하룻밤을 지새우며 여행의 첫 번째 밤을 맞이했고 폭우를 만났기에 비를 뚫고 하바나 대학을 찾아가는 특별한 기억을 얻었으며 자전거 운송료 협상을 통해 단순한 지불이 아닌 인간적 교감을 경험했다. 시베리아의 자전거 도난. 박주아가 발견한 미니멀리즘의 철학. 2006년 박주아는 몽골 고비 사막을 자전거로 단독 종단하고 해외 50개국을 여행한 오지 자전거 여행가였다. 그가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던 어느 날 시베리아 벌판의 6월 무더위 속에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 찾아왔다.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한다. 자전거 일일 주행거리가 이미 120km를 넘어가면서 갈증과 무더위로 인하여 체력과 인내력이 거의 소진되어 가고 있을 때쯤 저 멀리 무슨 마을이 있다는 표지판이 아스라이 나타난다. 8km만 더 들어가면 마을이 있다는데 이젠 더 이상 전진하지 말고 선택의 여지 없이 오늘은 저 마을로 들어가 자고 가야겠다. 그는 마을 입구에 도착해 식수와 과일 통조림, 빵을 사서 허겁지겁 먹은 후 극심한 피로감에 자전거를 옆집 담벼락에 세워두고 텐트를 쳤다. 너무 피곤하여 자전거를 자물쇠로 잠그지도 못한 채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시골 마을이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었다. 그렇게 잠이 들기 시작한 시각은 겨우 오후 6시였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자전거는 사라져 있었다. 아뿔싸, 텐트 옆에 마땅히 있어야 할 자전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자전거와 함께 유라시아 횡단 여행을 위한 위식주에 필요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었는데 너무나 황당하다. 더구나 이런 경험은 한 번도 겪지 못했다. 꿈속이겠지, 설마 현실은 아니겠지 하며 눈을 다시 한번 크게 뜨고 정신 차려 봤지만 불행히도 꿈이 아닌 엄연한 현실이었다. 그 순간 그에게 밀려온 감정은 당혹감과 허탈감, 그리고 자책감이었다. 그는 자신의 무관심과 게으름을 탓했다. 예전에 기차역 앞에서 흔히 보았던 캐치프레이즈가 떠올랐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장기간의 자전거 여행을 하려면 내 분신이나 다름없는 에마인 자전거를 매일 저녁마다 깨끗이 닦아주고 풀린 나사가 없나 점검해주고 먼지투성이인 체인이나 기어 부분을 씻어주고 윤활유를 발라줘야 한다는 것을 귀에 닳도록 들어왔건만 어제는 단지 피곤함과 귀차니즘으로 시골이라고 너무 안일하게 방심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절망의 순간에 그가 보여준 태도의 전환이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 맞아. 내 자전거가 주인의 무관심과 게으름을 견디다 못해 자신을 나보다 더 잘 아껴줄 다른 주인을 찾아 제 발로 굴러갔던 게야. 이 순간 그의 사고는 단순한 자기 비난을 넘어서 새로운 의미 부여로 나아간다. 그는 원효대사의 해골물 일화를 떠올리며 모든 것이 내 탓이오로 귀결됨을 깨닫는다. 그리고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에서 주인공이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기 위해 양을 팔았던 돈을 몽땅 잃어버렸던 순간을 떠올린다. 가벼워진 몸과 마음의 깨달음이 새삼 떠올랐다. 점차 정신을 차리면서 가족 생각이 떠오르고 친구들 생각도 나고 자전거 없이 앞으로 어떻게 여행해야 될지도 생각해보았다. 순간의 절망으로부터 점차 긍정의 방향으로 다가가는 나 자신이 꽤나 신기하기만 했다. 그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자전거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선택을 했다. 자전거 여행가에서 배낭여행가로 변신하기로 한 것이다. 마음 비우고 자전거 여행가에서 배낭여행가로 과감히 변신하는 수밖에. 자전거 여행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내게 하느님이 좀 편안히 가라고 배려해준 거야. 기차를 타고 며칠 전 지나갔던 대도시인 노보시비르스크로 되돌아가서 65리터짜리 대형 배낭과 몇 가지 용품들을 사서 배낭여행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이 기회에 최소한의 준비물로도 여행할 수 있음을 몸소 깨우치며 비로소 본격적인 미니멀리스트로서 첫 발자국을 내딛기 시작했다. 이것이 상실의 변증법이다. 그는 자전거를 잃음으로써 여행의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했다. 자전거 여행가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지만 그 상실 속에서 미니멀리스트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했다. 그에게 자전거 도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여행의 궤적과 인생의 방향을 바꾼 전환점이었다. 8240km의 판단 기록. 정우창이 배운 멈춤의 기술. 정우창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였다. 그는 5개월간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가로지르는 8240km의 자전거 횡단을 마친 후 이 여행을 기록한 에세이, 그 여름의 아메리카를 출간했다. 이 책은 이동의 거리나 속도, 도전의 성취를 앞세우지 않는다. 그가 기록한 것은 매일매일의 판단,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이 변화하는 과정이다.
그의 여행에서 자전거는 자유의 상징이 아니라 제약의 총합이었다. 속도를 높일 수 없고 날씨를 피할 수도 없으며 하루를 무사히 끝내기 위해서는 몸 상태와 환경을 끊임없이 계산해야 했다. 그는 매일 아침 오늘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묻기보다 오늘은 어디서 멈춰야 하는가를 먼저 고민했다. 이 전환은 인생 전쟁터에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우리는 흔히 더 빨리, 더 멀리, 더 많이 나아가는 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정우창은 멈춤 이 이동보다 더 중요한 판단일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동은 위지의 문제이지만 멈춤은 판단의 문제다. 그리고 그 판단은 곧바로 체력 소모와 안전, 다음날의 조건으로 되돌아온다. 그의 여행에서 밤은 늘 불확실한 시간이었다. 숙소가 정해지지 않은 여행에서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공터, 마을 외곽, 도로에서 한 발짝 물러난 자리들이 하루의 종착지가 되었다. 물과 식량의 계산이 어긋나는 날에는 긴장이 일상이 되었고 예상치 못한 도움은 계획보다 먼저 도착했다. 그러나 이 책은 그런 순간들을 감상적으로 포장하지 않는다. 도움은 감사로, 위험은 경계로, 실패는 수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반복될 뿐이다. 이것이 프랭클이 말한 태도적 가치의 구체적 실행이다. 그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수히 많았다. 날씨, 도로 상태, 숙소의 유무, 예상치 못한 만남과 이별. 그러나 그가 통제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 즉 자신의 태도만은 끝까지 놓지 않았다. 여정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그의 기록의 방향은 바뀌기 시작한다. 이동은 더 이상 특별한 도전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이 되고 풍경은 배경으로 물러난다. 대신 그는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기 시작한다. 피로 앞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불안이 커질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 도움을 받아들일 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세밀하게 적어내려간다. 이 시점부터 여행은 외부 세계를 통과하는 일이 아니라 내부의 기준을 조정하는 시간이 된다. 종착지가 가까워질수록 그는 오히려 결말을 서두르지 않는다. 완주라는 결과는 담담하게 처리되고 대신 이 경험을 어떻게 일상으로 가져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그는 대륙을 건넌 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기보다 이후 삶을 견디는 하나의 기준선이 되었다고 정리한다. 더 이상 길 위에 있지 않더라도 그때 형성된 판단 방식은 계속 작동한다는 인식이다. 그는 이 여행을 탈출이나 일탈로 설명하지 않는다. 반복되는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 먼저 자신을 극한의 조건에 두어보고 싶었다는 고백에 가깝다. 자전거 횡단은 청춘의 모험이라기보다 이후의 일상을 감당하기 위한 사전 훈련처럼 읽힌다. 내 여행자가 증언하는 전환점의 보편적 원리, 파스칼과 프랭클이라는 두 철학자, 그리고 박정규와 박주화와 정우창이라는 세 여행자, 그들은 시대와 배경과 경험의 내용이 극명하게 다르다. 그러나 그들이 상실과 전환점에 대해 도달한 결론은 놀랍도록 일치한다. 첫째, 상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의 문제다. 파스칼은 평생 질병과 불확실성 속에서 살았고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박정규는 출발과 동시에 예측 불가능성과 마주했고 박주환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던 자전거를 하룻밤 사이에 잃었다. 정우창은 매일 밤 멈출 곳을 찾아 헤매야 했다. 인생 전쟁터에서 상실은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상실의 경험 여부가 아니라 그 상실에 대한 태도다. 둘째, 상실은 정체성의 위기이자 동시에 정체성의 전환점이다. 박주하에게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여행가로서의 정체성 자체였다. 그가 자전거를 잃었을 때 그는 여행가로서의 자신을 정의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전거 여행가에서 배낭여행가로, 나아가 미니멀리스트로 자신을 재정의했다. 상실은 기존의 정체성을 해체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할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상실의 의미는 사건 자체에 있지 않고 우리가 부여하는 해석에 있다. 박정규에게 폭우는 장애물이 아니라 신고식이었다. 박주하에게 자전거 도난은 재앙이 아니라 하느님이 좀 편안히 가라고 배려해준 사건이었다. 정우창에게 예측 불가능한 밤은 불안의 시간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을 조정하는 훈련장이었다.
파스칼에게 무한한 우주의 침묵은 두려움이었지만 동시에 생각하는 갈대인 인간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는 계기였다. 프랭클에게 수용소는 인간 존엄성의 최후 보루를 목격한 현장이었다. 넷째, 전환점은 결코 그 순간에 인식되지 않는다. 박주환은 자전거를 도난당한 그 밤에 자신이 미니멀리스트가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정우창은 매일 밤 멈출 곳을 찾으며 그 경험이 몇 년 후 책으로 기록되고 수많은 독자에게 영감을 주리라고 꿈꾸지 않았다. 박정규는 토론토 공항 의자에서 잠을 청하며 자신의 여행기가 오늘날까지 기록으로 남으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전환점은 항상 뒤늦게, 즉 그 경험을 성찰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에 비로소 전환점으로 인식된다. 전환점 창조의 실제, 상실을 전략으로 전환하는 6단계 훈련. 첫째, 상실의 순간에 즉각적인 의미 부여를 중단하라. 파스칼은 무한한 공간의 침묵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고 그 두려움을 정직하게 기록했다. 박주환은 자전거를 잃은 순간 당혹감과 허탈감과 자책감을 있는 그대로 경험했다. 상실의 순간에 억지로 긍정적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라. 그 감정을 억압하지도 미화하지도 말라. 먼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둘째, 상실의 규모를 정확히 측정하라. 박주환은 자전거를 잃었지만 여권과 시티뱅크 국제현금카드는 지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잃은 것과 아직 지니고 있는 것을 정확히 구분했다. 상실의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정확히 측정해보면 당신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셋째, 상실을 정체성의 전환점으로 재구성하라. 박주환은 자전거 여행가에서 배낭여행가로 자신을 재정의했다. 그는 자신이 잃은 정체성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구성했다. 상실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존의 정의를 해체한다. 그러나 그 해체는 새로운 정의를 시도할 자유를 제공한다. 넷째, 멈춤이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라. 정우창은 매일 아침 오늘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보다 오늘은 어디서 멈춰야 하는가를 먼저 고민했다. 이것은 단순한 안전 전략이 아니라 인생 전쟁터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다. 우리는 항상 더 빨리, 더 멀리 나아가는 것에 집착한다. 그러나 때로는 멈추는 것이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판단이다. 멈춤은 패배가 아니라 전략이다. 다섯째, 예측 불가능성을 결핍이 아니라 풍요로 전환하라. 박정규는 비행기 표를 분실하고 짐 검사에서 제지를 당하고 폭우를 만났다. 그러나 이 모든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은 그의 여행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다. 그가 계획대로만 여행했다면 토론토 공항 의자에서의 밤, 하바나 대학을 찾아 헤맨 폭우 속의 1시간, 쿠바 입국 심사대에서의 특별한 경험은 결코 기억되지 않았을 것이다. 예측 불가능성은 결핍이 아니라 계획된 여행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기억의 선물이다. 여섯째, 상실의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하라. 파스칼은 자신의 사색을 기록했고 그 기록은 그가 죽은 후 팡세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어 3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읽힌다. 프랭클은 수용소 경험을 기록했고 그 기록은 수많은 사람에게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박정규, 박주하, 정우창은 자신의 여행을 기록했고 그 기록은 수많은 독자에게 영감을 주었다. 당신의 상실 경험을 기록하라. 그것이 지금 당장은 아무 의미 없어 보여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혹은 미래의 당신에게 중요한 전환점의 기록이 될 수 있다. 새 여행자가 증명한 전환점의 승리. 박정규는 27,000km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는 비행기를 놓쳤고 짐을 분실할 뻔했고 폭우를 만났고 낯선 공항 의자에서 잠을 청했다. 그러나 그 모든 장애물은 그의 여행을 더 풍요롭게 만든 전환점이었다. 박주환은 시베리아 벌판에서 자전거를 도난당했다. 그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MR을 잃었고 여행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했다. 그러나 그 상실 속에서 그는 미니멀리즘의 철학을 발견했고 자전거 여행가가 아니라 더 자유로운 배낭여행가로 다시 태어났다. 정우창은 5개월간 매일 밤 멈출 곳을 찾아 헤매야 했다.
그는 불확실성과 불안 속에서도 자신의 판단 기준을 조정해 나갔고, 그 경험은 이후 그의 일상을 견디는 기준선이 되었다. 그들은 모두 상실과 장애물을 단순히 극복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여행 궤적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변곡점으로 활용했다. 그들에게 상실은 패배가 아니라 전략이었고, 장애물은 장애가 아니라 방향 전환의 신호였다. 당신의 인생 전쟁터에서 지금 어떤 상실이 일어나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자전거를 잃었는가? 어떤 폭우를 만났는가? 어떤 밤 멈춰야 할 곳을 찾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의 상실은 단순한 결핍에서 가장 강력한 전환점으로 전환될 것이다.